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벌써 임원 면접입니다. 1차 면접은 다들 잘 보셨죠? 저랑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애석하게도, 애석하게도, 한 분 빼고는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랑 하시지 않더라도, 2차 면접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영상을 또 찍고 싶어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컨설팅을 마치고 여기 앉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1차를 다른 곳에서 아니면 혼자서 하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2차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일단 제가 강의 자료를 따로 만들까 하다가 어차피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1차와 2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또 만들면 여러분의 범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넓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만들었던 이번 1차 자료,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임원 면접 준비 자료라고 해서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절대 자료를 늘리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소화하셔서 준비하시면 틀림없이 붙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 체감상, 작년도 하반기 때랑 비교한다면 일정이 좀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긴 해요. 빨리빨리 결과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바로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일주일 이상이 남아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뒷단으로 갈수록 너무 마음 놓지 마시고,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대답을 잘하자. 그러니까 1차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중에, 난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의더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2차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2차는 사실상 이게 뭐 재미로 느끼면, 내가 이 면접 말하는 걸 재밌다고 느낀다면 되게 정말로 재밌고 유익한 면접이 될 텐데, 그게 아니신 분들한테는 약간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꾸 무엇인가를 꼬리 질문하고 압박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어느 질문 하나를 겉핥기로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내가 특히 연관 경험이 없더라도 좀 연관 경험으로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차 면접도 쉬운 질문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뒷단으로 갈수록 되게 좀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나 합격을 하셨다면 2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아니면 2차가 이거보다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제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어떻게 준비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거는 제가 2월 달에 만들었던 1차 면접 자료, 요거 같이 보면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때 당시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2월 실적, 작년도 실적이 다 공시가 됐어요. 요건 익스펙테이션이었고, 제가 요때 2월 당시에는 아직 24년도 실적이 공시가 안 됐는데, 여러분은 빨리 네이버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챙기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 즉, 얼마가 남았는지까지는 숫자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작년도에 우리 현대차 매출액이 얼마였죠? 사실 이게 현대차 전체의 매출액은 아닙니다. 현대차 플러스 뭐 현대캐피탈 플러스 현대자동차 그룹 중에서의 자회사들도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럼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여러분이 다트를 들어가셔서 현대차가 얼마인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거의 이걸 현대차가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173조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익스펙테이션이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원과 1차가 다른 게 뭐냐면 1차는 실제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이고 임원분들은 조금 더 거시적, 그러니까 산업이 되겠죠. 야, 자동차 산업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작년도에 우리 회사 매출 얼마나 한 줄 아니? 그중에서 전기차 얼마나 한 줄 아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매출액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는지는 알고 가셔야죠. 그래서 이 숫자의 흐름, 이 숫자의 규모는 좀 파악하고 가시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쭉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게 이제 2월 달에 작성된 거고, 제가 이거를 그 편집을 하게 되면 네이버 블로그의 어떤 정책상 이게 자꾸 순위가 밀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위에 있는 게 제 입장에서도 좋으니까 제가 고쳐드리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한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신의 정보는 이거 네이버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현대자동차 치시면 현대차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현대자동차의 그 홈페이지에 IR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도 요게 나올 테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의 시발점은 뭐다? 그렇죠. 실적 분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제 이것들이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죠. 당신 말이야, 이 지원한 생산직 직무가 뭐 하는 건지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1차 때도 이 질문 나왔잖아요. 그럼 생산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산직은 자동차 조립, 가공, 품질 검사 등의 공정을 수행하며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정확한 공정 준수와 안전 작업 수행을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했어요. 그럼 다 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빨리 요거 물어봐라. 내가 이거 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갖고 대답을 했는데, 이 면접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 공정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왜 중요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요? 이건 뭐예요? 너는 이 자동차 생산직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일의 속성이란 게 있을 텐데 왜 이걸 선택한 거야? 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내가 말한 게 틀렸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이 면접 보러 가실 때 이거 좀 제가 크게 하고 말씀드릴게요. 항상 면접 보러 가실 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 보편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면접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안전이 제일 중요해? 너는 왜 생산성 향상이 더 중요해? 너는 생산이 중요해? 품질이 중요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저 사람이 그럼 내가 말한 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까?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잘못 얘기한 건가? 주눅 들거나 아니면 정반대. 화를 낼 수 있죠. 이러니까 저는 생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분이 많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어조가 좀 강하셔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뭐야 얘는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네 말이 맞다고 우기냐? 내 말이 틀렸다고 너는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야? 정의 내려 버리는 거야? 기분 나쁘죠. 그런 걸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질문을 뜯어놓고 보면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러면 너무 쉬워지는데 뭐야? 내가 말한 게 틀린 거야? 뭐야? 나랑 싸우고자 하는 거야? 이런 면접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과 다른 포인트에서 질문이 나온다거나 내 생각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네, 그래서 다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전략은 뭐였냐? 우리의 전략은 요걸 빨리 물어봐. 난 요거 물어봤으면 좋겠어. 요건데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대답 못 할 거예요? 뻔한 거잖아요. 공정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너는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서 어찌됐건 무엇인가 생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때 있어서 분명히 생산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그런 변수들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맡은 공정에, 완벽한 공정을 이룰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게 바로 개선이기 때문에 전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찌됐건 우리는 고객들이 원하는 시점에 자동차를 갖다 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당황한 상태에서 대답을 하냐, 하냐, 아니면 그냥 이 사람 물어보는 거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거냐. 그렇게 대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공정준수와 안전작업 수행한 거 얘기해봐. 이러면 너무 땡큐죠. 그게 우리의 전략이었으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준비한 내용으로 끌고 가고자 했어요. 근데 면접관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걸 물어봐. 다른 걸 물어봐.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네. 저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응할 때의 모습이 정중하게 일단 그 사람의 의견도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들로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이전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막 얘기했어요. 저는요, 생산 설비 유지 보수도 했고요. 품질 관리도 업무도 했고요. 그래? 야, 근데 넌 여기 들어오면 설비 안 해. 설비 유지 보수 안 해. 넌 조립하면 돼. 그럼 넌 설비 유지 보수 가면 되겠다? 근데 왜 직접 생산 지원했어? 이건 실제 1차 면접에서도 당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럼 어때요? 또 그게 아니라 당황하지 마시고, 아,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제가 간접 생산에 관련된 일을 했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 아니면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보니까 직접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그 이해도가 내가 높으니까 직접 생산도 할 수 있겠다. 모든 게 또 다 정답이에요. 대신에 그 부분은 어떻게 끌고 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생산 업무를 하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제가 같이 한 분들 중에서도 거의 한 10% 미만. 나머지는 거의 다 설비 보전이에요. 저쪽 분들이 많죠.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그래도 다 직접 생산으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좀 물어뜯기엔 좋은 질문이죠. 너 일단 얘기해 봐봐. 근데 야, 너 이거 가지고 왜 직접을 가냐? 간접 가라. 그리고 너 직접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간접 보내면 어떻게 할래? 등등의 질문. 품질 관리 업무를 또 얘기했어요. 근데 따지고 봅시다, 여러분. 품질 관리 업무를 하신 게 여러분이 또 뭐 대단한 품질 개선 활동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한다고 하는 일이 뻔한 거잖아요. 뭐 내가 머리를 되게 많이 쓰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어져 있는 매뉴얼대로 한 거고.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아, 그런데 이제 면접관이 들으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매뉴얼 따른 거 아니에요? 역시 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역시 그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솔직히 제가 매뉴얼대로 따랐습니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은 따르고 그 내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내 스스로 개선할 수 있으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이런 질문 받는 걸 좋아하고, 그럼 너무 재밌어요. 그냥, 저 사람 나랑 뭐 하는 거다? 토론하는 거다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의 꼬리 질문을 하나하나씩 잡아가지고, 이거를 견디질 못하시면 면접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이전 직장에서 하셨던 거, 그래서 내가 어떤 걸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면접관이 어떤 꼬리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너 생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이나 아이디어 얘기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이 시도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실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거 하셨을 때 또 면접관이 듣고, 아, 그래? 그러면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거 시도해 본 거 뭐야? 어렵죠. 그래?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된 거야? 이런 게 꼬리 질문이란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대답할까? 시도했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 아이디어? 이건 솔직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방법이 많죠. 시도했던 방법은 사실 없었다. 왜? 시간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내에서 나는 이런저런 뭐 지식이라든지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뽑아냈고 그게 현재 있어서 최적의 결과를 냈기 때문에 사실 시도했던 방법은 없다. 다만 내가 만약에 그 일을 다시 한다면 요렇게 한번 해봤을 것 같다. 요렇게도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면 되는 건데 그럼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면 이런 학습은 좀 필요하겠죠.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 그를 통해 습득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격증을 이렇게 자동차 쪽을 따신 분이 왜 자동차 쪽으로 안 오고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동차 쪽을 하고 싶다는 분이 이렇게 자격증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 나올 수 있죠. 아무튼, 요런 것도. 그 다음, 뭘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자격증 콜렉터예요? 막 그냥, 뭐 따도 뭐라 그래? 안 따도 뭐라 그러고, 그냥 한번 해보는 질문들이죠.
그렇게 해서 요 부분도 뭐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설비가 오작동돼서 조립이 중단됐어. 나는 신속하게 오류 코드를 확인했고 초기 대응 진행한 후 그 다음에 문제 해결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 그때마다 너는 어떤 노력을 하냐? 그러면 혹시나 이 중에서 실패했던 건 없었니? 본인의 구체적인 롤은 무엇이었니? 등등의 역시 경험에 대해서는 꼬리질문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걸 그냥 지나쳤니? 등등 내가 해보지 않은 경험에 약간 과장과 거짓을 씌우면 대답할 수 없게끔 꼬치꼬치 캐물어서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죠. 그래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경험.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왜 그 문제가 그때 터진 것 같냐?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이 행동하셨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인발부르가부했냐 등등의 그런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경험은 하나하나씩을 다 발라내십시오. 교대 근무, 야간 근무에 대한 경험이 있냐?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잘하셨다고 하실 테니까. 근데 만약에 경험이 없으시다. 우리 생신입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너 저런 거 어떻게 할래? 잘할 수 있겠어? 근데 이건요, 사실상 이제 대면이니까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을 딱 보시고 좀 어때 보여야 되냐면 좀 건강해 보여야 되겠죠. 너무 연약해 보인다는 건 조금 약간 걱정이 들겠죠. 여러분이 현직자 인터뷰 보신 분, 제가 올려놓은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규모 장비를 가지고 조립하고 빠지고 조립하고 빠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이 뭐 이걸 잘 하신 분들, 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해본 적이 없으시거나 그다음에 딱 봤을 때 피지컬이 그래도 막 되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 분들, 너무 연약해 보이는 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시간 관리,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건 항상 우선순위라고 했죠. 그래서 별거 아니어도 됩니다. 뭐 메모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프로세싱을 만들어 주시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얘기해 봐. 저는 이게 여러분이 업무하신 게 있으면 저랑 만드신 분들은 다 하셨는데 없어요, 업무가. 그러면 저는 약간 다른 예지만 저는 이 현대차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대차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따야 했었고 어떤 경험을 해야 했었고 어떤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시간 관리한 걸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소재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자원 관리하셨던 걸 얘기해 주시고 역시 이 부분도 뭐 압박을 한다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사실상 뭐 너는 거기에 그 부분밖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남는 자투리 시간 같은 것도 있지 않았냐? 그건 왜 그렇게 보낼 생각을 못 했냐? 등등. 정말 이거 물고 뜯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지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옳게 봤구나. 그래. 어디 한번 물어 뜯어라. 대신에 물어 뜯는 척 하면서 여러분이 싹 이 사람을 포용해야죠. 그렇게 가십시오. 그 다음이 이제 아무래도 인성질문의 형태가 있으니까, 자, 너의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어떻게 노력하냐 등. 철저한 업무 수행력과 책임감이다. 이제 조금 더 인성 면접의 성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철저한 업무 수행력과 책임감이다라고 하면 저렇게 보여야 돼요. 되게 웃기죠? 자, 책임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면접장에서 열정입니다. 뭐 배려합니다. 전 소통을 잘합니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면접장에서 보여야 돼요. 책임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책임감이라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면접장에서 내가 조금 압박을 했어요, 면접관 입장에서. 내가 조금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질문을, 대답을 못해요. 빨리 포기해요. 좀 약간 짜증내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강점은 책임감이래요. 매칭이 안 되죠.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2차 면접에 외부 면접관으로 가면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여러분이 써놓은 그 가치 있죠. 키워드 있죠. 그게 매칭되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분들은 잘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이 책임감 있는 모습인가요? 하면 이제 깜짝 놀라죠. 내가 잘못했구나.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면접관님 너무 긴장을 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웃긴 말이죠. 책임감을 여기서 보여줘도 내가 뽑을까 말까인데, 나 그럼 그 책임감을 언제 느껴서 뽑아야 되는 거야?
되게 웃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성격상 장점을 아까 제가 질문했던 직무상 강점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엄연히 얘기해서는 다르지만. 근데 그걸 얘기했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제 강점은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제 성격상 장점입니다. 뭐 이렇게 갖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성격적인 부분, 가치관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과 일치해라. 열정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면접장 왔는데 매가리도 하나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이고, 협업이라고 하면서 소통이라고 하면서 면접관이랑 소통도 하나도 안 되고,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성적인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자. 내용을 이상하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매칭을 시키자.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던질 말, 여기에다가 던질 말, 던질 키워드를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 일치시키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십시오. 보세요. 소통 부족하다며. 소통 부족하니까 의견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면접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아셨죠?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다음에 협업 경험 이제 물어보죠. 협업 경험 물어볼 때도 실제 갈등 똑같이 볼게요. 협력과 갈등을 물어볼 때 이제 면접관이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이 친구가 거의 여러분이 그 협력도 잘했다 하실 거고, 갈등도 해결하셨다 하실 거니까, 역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보입니다. 얜 누가 봐도 지 말이 옳을 것 같아.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돼요? 오히려 좀 줄여야죠.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약간 강해 보이는 인상이나 말투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완화시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좀 웃기죠. 뭐 그런 걸 신경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걸 신경 써야 돼요. 왜?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이랑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던지는 그 툭툭툭 던지는 그 말 가지고, 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거기에 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팀원들과 협력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본인이 하신 일은 별로 없네요. 그러면 갈등 상황을 본인이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와서 생각했을 때 내가 갈등을 일으킨 건 없었을까? 라고 생각되는 점은 없어요? 그런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협력, 같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땐 역시 아까 비언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모습. 너무 강한 분들은 조금 다운시키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부드럽게 하세요.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뭐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압박이 나올 수도 있고, 꼬리가 나올 수도 있고,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의 꼬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런 거. 불합리한 지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죠. 절대 한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쪽으로 가지 마세요. 불합리한 지시를 하더라도 직장 상사니까 하겠습니다. 너무 웃긴 거잖아요. 불합리한 지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현대차는 아니지만 야, 아파트에 철근 다 빼. 순살이네. 불합리한 지시인데 했어요. 상사가 시키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긴 철근이 필요 없나 보지. 아파트가 무너지죠. 어, 불합리한 지시 내려서 뭐 큰일 납니다. 회사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얘기하면 안 되죠. 일단은 왜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 만약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내가 추가적으로 의견 제시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래도 그냥 하래. 그럼 따를게. 그런데 역시나 내가 어떻게든지 좀 뭐 다른 걸 생각해 볼게. 상황을 나눠주세요. 이런 뭐예요? 상황 면접이, 상황 면접 뭐라 그랬어요? 빠져나가는 면접이다. 한쪽으로만 가면 면접이 곤란해져요. 물론 여러분이 대응할 수는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 주시는 게 압박을 받는 것도 훨씬 덜 받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이 지원자는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 중 스트레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스트레스 뭐 이런 경우에 받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아주 너무 특별한 거 말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가능하신 거, 교대 근무 하시면서 가능하신 거 그런 것들로 가벼운 걸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역시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임을 보여주기. 요게 좀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아까 협업 봤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명확성과 경청이야.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면접관이랑 의사소통하고 있죠. 역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느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키워드를 쓰지 마세요. 이 키워드는 다 좋은 말 쓸 건데 너무 어려운 걸 던져버리면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또 팀을 이끌어본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이번에도 한 분들 중에 제일 많은 나이 포지션대가 30대, 예, 초중반이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생산직을 하셨다, 아니면 생산 뭐 설비 기술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완전 초짜분들이라기보다는 중견관리자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경력을 보시고, 그럼 리더도 하셨을 텐데,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고, 그게 아니시다라면, 뭐, 팔로우업의 경험을 물어보실 수 있고, 아니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엔 여러분이, 뭐, 저는, 팀을 이끌어 본 경험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리더십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책임감, 주인의식.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성 질문의 형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것뿐만 아니라 제가 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이전에 2024년도 때의 자료, 2023년도 때의 자료도 다 있으니까 그런 질문까지도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질문까지도 갖고 오셔서 거기에 어떤 꼬리가 나올 수 있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및 직무에 대한 관심도죠. 우리 차 왜 지원했어? 무슨 노력했어? 이게 이제 제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기업 분석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쭉 얘기하잖아요. 임원분들이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그렇게 달달 외워 갖고 왔어요. 어. 이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 노력은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지원 동기 얘기해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꼬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이게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줄을 많이 버벅이지 않고 아주 스무스하게 쫙 얘기했다? 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야, 우리 회사에 대해 조사 많이 하셨네요. 이건 되게 좋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걸 좀 느끼게 해드리게 한번 왜 지원했냐에 있어서 진짜 지원 동기, 이번 1차에도 질문 받으신 분 많으시죠? 그럼 진짜,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너무 없어 보여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 뭐 내가 어쩌겠습니까? 이게 진짜 내 지원 동기야. 니네 이렇게 잘 나가잖아. 필요하잖아, 생산직이. 그럼 더욱더. 내가 들어가서 더 잘 조립해 줄게. 이게 내 지원 동기야. 어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시 거기에 낚이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어이구, 우리 회사 오시려고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되게 브로드한 거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것들 활용하세요. 딱 오자마자 반갑습니다. 우리 현대차의 뭐 최근에 이슈나 뉴스 여러분 딱 4월 2일 날에 트럼프의 이제 관세가 나오죠. 상호 관세. 그래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님이 가셔가지고 뭐 트럼프 옆에서 발표도 하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기가 그래서 뭐 뉴스 보신 거 있냐? 이번에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가셔서 뭐 트럼프 옆에서 그거 하신 거 보셨냐?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뉴스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어. 그래서 그냥 지원하게 된 이유를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뽑을까? 요런 걸 활용해서 뽑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더 좋은 건 요거죠. 현대차의 경쟁력. 그래서 현대차의 경쟁력을 제가 보기로는 현대차가 작년에 글로벌의 판매량이 3위더라고요. 1위가 도요타였고, 2위가 폭스바겐, 3위가 현대차 그룹이었는데, 예, 뭐 그런 어마어마하게 팔았던 600만 대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갖고 오셔도 좋고 해서 역시 이 경쟁력을 지원 동기에 써먹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좀 최근의 이슈, 그 다음에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
뭐 경쟁사를 전기차로 볼 건지, 아니면 내연기관의 하이브리드로 볼 건지, 아니면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는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봤던 건 이제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약간 EREV 같은 개념이 되긴 하던데, 뭐 그걸 잡으셔도 좋고 해서 이제 값싼 중국산 전기차, 그다음에 값싼 이제 하이브리드가 등장하고 있어서 내가 경쟁 상대를 어디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셔도 좋죠. 그래서 15, 16, 17은 좀 활용하셔서 야, 조사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그게 진짜 여러분의 지원 동기인 것처럼 갖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이 질문도 나왔죠. 실제 1차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첫째, 둘째,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넣을 수 있죠. 저는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 그 이유는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선택하셔도 좋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차량을 조립해 보고 싶고, 그 차량이 현대차가 이제 이 향후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안으로 가는 차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소를 잡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전기차를 잡으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수소와 전기차가 현대차의 실적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죠. 아직도 내연기관이긴 하죠. 특히나 하이브리드고. 그래서 올해에는 좀 포인트를 제 생각은 저라면 하이브리드로 좀 맞출 것 같아요. 일단 올해 고민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뭐 장기적으로 전기나 수소가 또 자율주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현재 시점에 당면한 과제로 끌고 오기에는 아직은 좀 먼 얘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약간의 좀 가름만은 좀 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나눠놓은 거는 요건 입사 후 포부.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뭐 마지막 할 말로서 여러분이 또 마지막 할 말도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기여. 아니면 여기에 이제 ESG 경영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생산직이기 때문에 실제 제조 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 ESG, 여러분은 환경 쪽에 있어서 역할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지막 할 말로 좀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요거는 제가 올려드렸던, 1차 면접 때 올려드렸던 영상이니까 요거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게 하반기 때 제가 올려드렸던 거, 그다음에 상반기 때 올려드렸던 거, 그래, 그다음에 하반기 때 제가 또 임원 면접 요거 말고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준비하실 전략을 짜실 테니까 이런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의를 주고 계신데, 그룹은, 지금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개별 컨설팅을 하시고, 대면, 비대면, 둘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 댓글을, 이 블로그에 이 영상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현직자 인터뷰, 요것도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걸 보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그 블로그, 제가, 작년에 임원 면접 올려놨던 그 블로그를 좀 볼게요. 그래서 잠깐 올라갈게요. 쭉 올라오시면,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올렸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임원 면접 필수지물 베스트 10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의 차이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 조직 문화에 적합한지,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인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성,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일을 주인의식,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지, 그다음 우리 현대차와 과연 맞을 것인지, 현대차 인재상을 꼭 챙겨가시고요. 그래서 요거죠. 전반적인 태도, 말투, 가치관 등을 잘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성과 조직적 합성과 장기적인 가능성. 이 부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시 질문도 제가 좀 넣긴 했어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 지원 동기죠. 그다음에 요거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데 인재상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인재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당신의 경험과 연결을 시켜라.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산업 뭐가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아? 야, 트럼프의 관세 저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런 부분들 이것도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알고 오셨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챙기시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 하면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역량, 난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추상적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은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고 요걸 바탕으로 일 잘해야겠다. 그래서 요게 한 80% 들어가서 하시고 싶은 게 20%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요 질문 좋습니다. 자, 입사 후에 당신이 맞닥뜨릴 어려움은 무엇일 것 같아요? 조립이잖아요, 조립. 조립인데 뭐가 어려울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갖고 있니?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걸 안 물어보더라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까지도. 그다음 약간 이걸 투영시켜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 현대차 생산직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일을 잘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준비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쉽죠. 강점과 약점은 뭐냐? 라는 거.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 이건 여러분의 인생사가 아닙니다. 인생사 얘기하지 마시고 요 직무를 선택하셔서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중에서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셨던 경험, 협업을 잘하셨던 경험으로 끌고 가시죠. 그래서 구조는 어려운 점은 뭐였지만 어떻게 노력해서 결국엔 극복해서 앞으로도 잘할게. 리더로서의 경험, 책임감과 주인의식이라고 말씀드렸고. 난 물어보는 게 실패 경험이죠. 실패 경험은 중요한 게 마지막엔 똑같은 실수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죠. 실패 처음에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실패를 두 번, 세 번 하면 그 사람은 회사에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래서 똑같은 실수 실패하지 않겠다. 요거까지 좀 가주시면 되고.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뭐 이건 차종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직책, 뭐 직무의 역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10개밖에 안 했냐면 질문을 늘리면 무한대로 늘리겠지만 어차피 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다 직무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답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의 모습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상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영상도 보시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이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면접 질문 핵심 기출 14가지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현대차만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면접관으로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 1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만드시면 좋아서 요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참 좋네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아니군요. 여기에서 제가 기업별 면접 자료에서 이전에 현대차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제 요 앙컴 끝장 취업 블로그에서 요건 제가 더보기에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음, 영상, 요거죠. 요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좀 이거 깜짝 놀랐는데 전 모카를 이제 매일매일 보는 게 제 루틴이긴 한데 야 현대차 홍보팀 같아요. 현대차 홍보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현대차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미국 가서 정혜선 회장님이 뭐 하셨는지 그거를 아주 현대차 홍보팀 입인 것처럼 김한용 대표님이 쭉 얘기해 주시니까 요거 좀 보시면 그런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동차 업계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래도 볼만한 게 김한용의 목하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자동차 시승기에 좀 머무는데 약간 좀 인사이트 있는 시각을 얻으실 수 있어서 요거 시간 나실 때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1차 면접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2차 면접은 여러분들이 직접 울산에서 대면으로 보시는 면접이니까 깔끔하게 하고 가시고 면접 보러 오신 분들처럼 깔끔하게 하고 가시고 대답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보여지는 모습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와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일치하는가 그런 것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한 고비만 남았으니까 정말로 시간 쪼개서 연습 잘 하셔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보시고 스스로한테 부끄러움 없는 면접으로서 꼭 합격하셔서 좋은 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